자,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잘 쉬었나요? 자, 문제 몇 문제 풀고 갈게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아, 저렇게 접목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몇 문제 골라볼게요. 자, 우리, 일단은, 예. 네,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서비스 전문가로서 자신을 연출할 때 피해야 하는 상황을 고르면, 그러니까 삼가해야 되는 거, 유의해야 되는 거 골라보자는 거죠. 아, 문제, 20, 여러분 교재하고 내가 페이지가 같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나는 2021년 버전을 보고 있고요. 지금 117페이지 2단원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파트 2의 117페이지 21번 문제가 혹시 뭐예요, 여러분은? 아마 2021학년도 중고 교재를 구매한 학생은 아마 같을 거고요. 예, 2022년도 버전은 페이지가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혹시 주은이 21번 문제가 뭐예요? 모의고사 풀이에서도 어차피 다루긴 하는데 모의고사 풀이에 좀 나타나지 않는 문제들만 이렇게 몇 개 골라보려고 하거든요. 아,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로는 이미지 메이킹 파트,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주은이 걸로 해서는 파트 2 이미지 메이킹의 문제풀이가 있는 곳, 2단원 문제풀이가 있는 대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거는 문제를 못 봐도 머릿속으로 한번 맞춰보면 내가 알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문제를 어제도 몇 가지 불러줬거든요. 근데 잘 풀더라고요. 해볼게요. 자, 다음 중 서비스 전문가로서 그렇구나. 그러면 제목이 이거인 걸 찾아봐요. 다음 중 서비스 전문가로서 자신을 연출할 때 피해야 하는 상황을 고르면 21번 문제거든요, 나는. 자, 그러면 1번. 서비스 전문가는 가능하면 앞머리로 이마나 눈을 가리지 않는 것이 좋다. 2번. 트렌드에 민감해야 하는 것이 서비스 전문가이므로 제복이나 유니폼을 입더라도 트렌드에 맞게 액세서리 등으로 개인의 개성을 연출하는 것이 좋다. 3번. 머리는 빗질을 하거나 헤어 제품을 사용하여 흘러내리는 머리가 없도록 고정하고 단정한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4번. 유니폼이나 개인 슈트를 입더라도 흰색 양말보다 양복색과 같은 양말을 착용하여 구두 끝까지 전체 흐름을 같이 가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5번. 옷과 구두의 색상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으며 스타킹도 무난한 것으로 고르되 무늬나 화려한 색상의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몇 번 같아요? 2번. 네네. 2번. 예. 그 다음에 자 다음 중 이건 어제 건데 생각을 해볼게요. 다음 중 이미지 메이킹에 6단계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예. 1번. 상대를 파악하라. 2번. 자신의 모델을 선정하라. 3번. 자신을 개발하라. 4번. 자신을 연출하라. 5번. 자신을 팔아라. 이 문제 풀 때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얘기했죠. 나를 먼저 분석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보기에서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몇 번인 것 같아요? 보기 다시 읽어줄까요? 1번. 아닌 거 고르는 거예요. 상대를 파악하라. 2번. 자신의 모델을 선정하라. 3번. 자신을 개발하라. 4번. 자신을 연출하라. 5번. 자신을 팔아라.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1번이에요, 1번. 상대를 파악하라가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파악하고 내 자신에 대한 모델을 선정하고 나의 모델이 될 사람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나를 개발하고 나를 연출하고 나를 팔아라 이거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를 파악하라 이것은
자신의 모델을 선정할 때 모델을 선정하라는 의미이고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랬으니까 여기는 1번. 네, 그러면 자세에 대한 거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서비스인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앉을 때 등과 등받이 사이는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간격을 두고 깊숙이 앉는다. 2번, 걸을 때 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고 양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준다. 3번, 방향 안내 시 상대방의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위치를 안내한다. 4번, 물건을 건넬 때는 가슴과 허리 사이 위치에서 주고받도록 한다. 5번, 걸을 때 시선은 정면을 향하도록 하고 턱은 살짝 들어 당당한 느낌을 준다. 네, 5번. 그러니까 턱은 앉아서도 바른 손 자세에도 걸을 때도 살짝 당기라고 했죠. 안쪽으로 당기라고. 그러니까 들지 않죠?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도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가로넣기인데 그러니까 보기에 있는 답은 초두 효과, 맥락 효과, 후광 효과, 최근 효과, 부정성 효과 이렇게 5개가 지문으로 나와 있고요. 자, 처음 인지된 이미지가 이후 형성되는 이미지의 판단 기준이 되고 전반적인 기준을 제공하여 인상 형성에 영향을 주는 효과는 무엇인가? 처음에 인지된 것이 나중에 발생한 인상에도 계속 연결고리를 가지고 영향력을 주는 것을 무슨 효과라고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보기 여기다 써줄게요. 초두.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은 초두, 맥락, 후광, 최근, 부정성. 자, 이 문제 모르면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자, 첫인상이 나쁘면 나중에 아무리 잘해도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기가 어렵다. 어떤 효과를 얘기를 할까요? 처음 이미지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처음 이미지 때문에 계속 연관해서 그 사람의 인상을 생각하기도 하고 처음 인상이 되게 좋으면 후광 효과로 갈 수 있고 처음 인상이 나쁘면 악마 효과로 가고 예,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죠. 그래서 무슨 효과? 이게 5문제의 가로넣기 문제로 나오니까 처음에 거 몰라도 일단 두 번째 거 풀어보고 나머지 3개 풀면 하나가 답이죠. 예, 초두 효과. 자, 맞고요. 자, 볼게요. 그 다음에 10번 좋은 일을 하고도 한 번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나쁘게 보거나 서운해하는 경우가 있다. 부정적인 어떤 요소가 그 사람의 앞에 좋았던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렇죠. 부정성 효과. 그 다음에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면 나는 나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게 된다. 처음이라는 말도 없고, 예, 뭐 중간에 과정 이런 얘기도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하고 내가 좋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좋은 수업이었어. 이렇게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시점상으로 어떤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면 나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게 된다. 그렇죠. 최근 효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효과를 볼 때 거기 있던 내용과 밑에 예문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이번에 하나 풀어볼게요. 처음 만났을 때 호감이 가는 사람은 매력적이고 지적이고 관대하다는 등의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처음 만났을 때 초두 효과에서
좋은 사람으로 인상이 남으면 그 뒤로도 다른 것들에 확대되어서 그 사람은 괜찮을 거야. 연예인들이 이런 이미지. 그래서 CF에 많이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긍정적이면 후광 효과, 부정적이면 악마 효과 이렇게 쓰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후광 효과가 되죠.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문제는 처음 인지된 이미지가 이후 형성되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물결무늬 과정 속에서 이미지의 판단 기준이 되고 전반적인 기준을 제공하여 인상 형성에 영향을 주는 효과, 맥락 효과, 예, 연결해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초두 효과하고 최근 효과, 뭐 후광 효과, 악마 효과 이런 것들이 약간 여러분을 혼동하게 하고 부정성 효과하고 호감득실 효과가 예, 여러분들을 조금 예, 그 혼동에 쌓이게 할 수 있는데 부정성의 효과는 10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면 잘못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호감득실 효과는 나에게 그동안 좋았던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뭘 서운하게 하나 하면 많이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당연히 내 거였는데 내 거가 그 사람이 준 게 90이어서 난 90을 다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 못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면 나에게서 10% 뺏어간 것 같이 느끼는, 잃어버리게 느끼게 한다. 또는 나에게 되게 잘해주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나에게 큰 도움을 줬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100을 준 것 같이 느끼는 거, 그러니까 뭔가 더 얻었다, 잃어버렸다 이런 개념이면 호감, 득실, 얻고 잃어버리는 개념으로 가면 되고요. 10번 잘하고 한 번 못한다? 그럼 부정성의 효과로 가면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풀어보고 우리 3단원 들어가 볼게요. 혹시 문제 폴다가 잘 모르겠는 문제 있으면 여러분 채팅창에다가 보내놓으면 예, 강의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답변을 다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3단원 들어가는데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그 1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매너, 에티켓, 자세 이런 것들 잘 오다가 이제 2단원에 오면은 이제 이런 효과들이 나와서 이걸 이제 외워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조금 나와서 2단원이 조금 어려운데 이제 3단원에 가면요. 이것이 이제 나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고객의 심리 입장을 많이 보다가 보니까 3단원이 조금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외워야 될 것들이 좀 있는 단원이에요. 여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4단원은 이제 2단원 수준이 되니까 조금 편안해지고 마지막에 회의 의전할 때는 여기 앞에 있는 에티켓 매너하고 연관되는 것들이 조금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편해지고 이렇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강의를 조금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너무 공부하기가 힘들면 여러분들 여기 1, 2, 4, 5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예, 2단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선까지 하는 것도 짧은 시간 내 방법이긴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득점을 조금 편안하게 하려면 3단원을 조금 외워야 되는, 이분이 암기라서 여러분들 조금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암기해야 될 것들이 조금 있고 역시 이제 고객이 심리다 보니까 그 심리별로 무언가 얘기를 하게 되고 원래 학문 중에서도 철학이 어렵고요. 예, 심리가 좀 어렵거든요. 예. 딱딱 답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생각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아주 어려워가지고 뭐 문제를 못 풀고 이러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객의 심리를 이해해야지만 이제 우리가 또 더 좋은 고객이 원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심리를 한번 이해하려면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보면요. 이거예요. 궁금하죠, 고객이. 예. 자, 고객에 대한 정의를 조금 알아보고요. 고객에게도 계층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객 성격에 대한 이해를 좀 해줘야 되고 고객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이 고객 성격 유형을 알아본다거나 고객의 의사결정을 알아볼 때 이 단원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보다는 부담스럽다가 여기가 이론들이 좀 나와요. 학문들이. 그래서 그 이론을 적용했을 때 이런 관점으로 고객을 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보통 어떤 것이나 이제 과거의 어떤 이론의 배경이나 이론이 주는 것들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좀 힘들기 때문에 요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데 의외로 또 잘 또 수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부담감을 좀 덜어내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의 정의. 고객.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객은 누가 고객인가요? 여러분은 고객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잘 맞으면, 예, 뭐 이해가 쉽게 될 거고. 근데 다행인 것은 고객의 의미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쵸. 알고 있는데 말하기 너무 어렵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고객을 많이 겪어보지도 못했고 내가 고객이 되어본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요즘 비대면으로 물건 구매들 많이 하니까 예. 네. 한번 볼게요. 이제 고객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한자를 풀어보면 돌아볼고 손객이라고 해서 결국엔 돌아봐야 될 누군가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시와 주었으면 하는 사람이고 기업의 존재 기반이고 수익의 원천이 좁은 의미예요. 좁은 의미. 근데 넓은 의미로 보면 여기 아래쪽이죠. 일반적 정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으로서 기업의 상품을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고객하면 소비자, 예,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 뭐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맞죠? 예. 물건 구매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도 네, 구매니까요. 예. 무형의 상품을 구매하는 거. 그다음에 그 소비자로부터 기업의 직간접적으로 거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앞에까지는 잘 알고요. 이 뒷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하죠.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있으면 A라는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라고 할 때 이걸 구매해주는 사람은 당연히 소비자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제품이나 재료들을 제공해주는 사람, 예, 거래처 이런 사람, 하청 이런 사람들 고객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 봤을 때는 여기에 뭐 어떤 배달 이런 것 때문에 운송업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 A 기업에는 고객인 거죠. 근데 이게 가끔씩 관과하고 있어서 문제인 거죠. 원래는 다 고객이라서 자, A가 아무리 대기업이라 그래도 B라고 하는 물건을 제공해주는 뭐 농산품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사실은 A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 여기가 음식물을 만들어 가공하는 데라면 결국엔 농민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고객이죠. 구조상으로는 하청을 받는 구조이지만 그래서 여기서 갑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요 문화가 좀 없어져야 되겠죠. 예,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변화되는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를 예견해서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물건을 사주는 사람도 고객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소비자죠. 그렇지만 이렇게 재료를 제공해 준다거나 아니면 기계 설비를 만들어서 기계를 판매한다거나 아니면 이들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배달해 주시는 분들 이 사람들이 다 직간접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고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아닌 우리 회사의 직원이 아닌 사람을 고객이라 하고 더 넓은 의미로는요. 내부에 있는 직원도 고객이라고 보기도 해요. 내부에 있는 직원이 없이 이 기업이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기업과 이 직원은 근로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그 대가에 대해서 일을 제공해주는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넓은 의미로는 내부 고객도 고객이다라고 하고 앞에다 내부라는 의미를 붙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고객은 여기 아래쪽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렇죠. 이미 그 상품을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사용했던 사람,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사람, 미래 고객,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거래처, 하청업자, 주주, 종사원까지도 모두 고객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은 고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이런 고객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심리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고객 감동, 고객 기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어떤 것 때문인지 한번 볼게요. 환영 기대 심리, 환영의 그 다음에 독점 심리,
우월 심리, 모방 심리, 보상 심리, 자기 본의적 심리, 존중 기대 심리 이런 심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환영 기대 심리는 대접이 아니라 환영해 주기를 반가워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이 들어오면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뭐 반갑습니다 또는 오늘 길에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운데 미끄럽지 않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 환영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점 심리는 서비스 독점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공평하게 해주기를 원해요. 이 공평함이란 이제 이게 기업적 이치와 고객의 이미지는 다르겠지만 우리도 이제 결국에 공정가치로 간다라는 공정의 의미가 나왔을 때 이 공정의 의미는 고부가가치와 저부가가치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부가가치 이런 개념으로 좀 나누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기업은 고부가가치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그의 이 고부가가치에 응하는 어떤 것을 대해야 되는 것을 공정이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공평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저부가가치의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다르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자, 고부가가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가가치에 맞는 플러스 알파에 어떤 것을 하는 것은 고부가가치에 그만큼의 가치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명품 매장에 가면요. 명품 매장을 내가 그냥 우리 마켓 들어가듯이 마음 놓고 내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여기 바깥에 예약을 하거나 몇 시에 예약을 하거나 밖에서 대기하다가 안에 손님을 본인들이 규정상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이렇게 운영해서 이분들 중에 한 명이 퇴실하면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주고 고객이 알고 있는 질문에 충분히 대해서 이분이 편안하게 우리의 제품을 사가는 것까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얘네 명품 가격 안에 들어가 있는 가치라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물건을 사는 사람 안 사는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안 세우고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다만 예약제를 통해서 예약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약을 시간에 맞춰서 해주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예약제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이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병원에서도. 예. 의사를 아는 사람도 예약하고 와야 되고요. 의사를 모르는 사람도 예약해야 되고 요즘은 여기 명단까지 다 띄워줘요. 예. 그래서 이 명단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뭐 30분에 3명씩 예약을 받죠. 이유는 30분 안에 먼저 오는 사람도 있고 조금 늦게 오는 사람도 있으니 이 30분 안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점점점 만들어가고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거지만 이렇게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하나를 팔므로써 가격이 높은 걸 팔기 때문에 그에 응당하는 어떤 서비스나 뭐 사은품들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이 금액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부가가치 산업과 저부가가치 산업의 개념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셔서 공평과 공정의 개념도 구분이 조금 필요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월심리. 여기로 좀 들어가면 기니까. 자, 우월한 심리는요. 고객 자존심을 인정해줘야 되고 그래서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자세로 고객의 자존심을 좀 인정해줘야 되는 이런 게 있어요. 자, 근데 모방 심리는 다른 고객을 닮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샀는데 나는 이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착용한 어떤 모습을 보니까 되게 예뻐 보여. 그리고 갑자기 나한테 어울릴 것 같아. 그럼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이런 것들의 시작이 모방 심리죠. 보상 심리는요. 서비스를 기대하고 손해보고 싶지 않아 하는 거. 뭐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자기 본의적 심리는 자기 위주로 상황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이런 고객의 입장일 때 그렇다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거, 내 상황에 맞는 거. 자, 모든 사람이 이거 좋아하는데 나는 내 상황상 저거 안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 집은 좁아서 이 물건 갖다 놓으면 이 차리 너무 많이 차지하고 아무리 좋고 해도 기능도 좋아도 나는 그러면 서서 자야 돼. 그럼 내 상황에 맞는 제품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상황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객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 위주로 판단하는데 서비스맨은 자꾸 여기서
예, 요즘 기능이 좋은 것은 이 냉장고고요. 밖에서도 볼 수 있고 내가 무슨 메뉴를 할 때 뭐 할 수 있는지 여기다 입력하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알려줘요. 이런 얘기 해봤자 이 사람에게는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존중을 기대하는 심리가 있어요. 중요한 사람이다. 기억해 주길 바래요. 예. 오늘 왔다가 다음에 갔어요. 나는 그때 나에게 서비스 잘해준 사람을 기억해서 그분을 보고 눈웃음을 딱 했는데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누군지 기억하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있죠?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혼자 대하고 우리는 나 혼자서 이 사람을 1대1로 대한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기억하려고 서비스맨이 노력하고 기억해주면 대단히 고맙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고객 카드를 열고 일단 봤더니 그때 그 사람에 대한 특징이 딱 있고 내가 응대했을 때 뭐 했던 걸 내가 잘 기록을 해보면 얘를 가지고 고객님이 지난번에 그 제품 사실 때 그러셨는데 잘 쓰고 계세요. 이 한마디가 바로 이 존중과 기대 심리를 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카드에 기록합니다. 그분들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심리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나에게는 없어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 그 기저 저 아래에는 뭐 적어도 뭐 보상심리, 모방심리, 우월심리 이런 것들이 뭐 10%씩 아니면 5%씩 아니면 1%라도 존재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다 맞추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라도 접근해서 해결해 줬을 때 고객은 네, 다시 오고 싶고 단골 고객이 되고 구전 효과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치를 알아주고 하물며 나까지도 존중해주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고객에 대해서 이런 고객들은 저런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적으로 그것을 고민해야 되냐고 하면 고객들 혼자서 각각을 놓고 보면 고객은 요구가 있고 욕구가 있고 수요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이 단어들의 의미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구는 니즈라고 하고요. 욕구는 원츠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요는 잘 이해하는데 여기서 간혹 혼동을 조금 가지고 오죠. 여기서 한번 볼게요. 고객이 현재 상태와 이상적인 상태 간의 차이를 채우고자 하는 이 부족한 상태를 요구라고 해요. 니즈, 필요. 우리가 필요라고 말을 얘기를 하죠. 자, 이거 어떤 거냐면 배고프다, 목마르다. 이렇게 추상적인 욕구 상태로 이렇게 욕구 분석의 단계,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하는 단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욕구 분석의 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욕구하고 같은 개념이다 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에 결핍이 있어. 나 뭐 부족해. 나 뭐 필요해. 여러분한테는 필요해가 더 쉽죠? 나 뭐 필요해 라고 느끼는 단계. 나 가방 필요해. 나 신발 하나 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신발이 좀 낡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에 갈 때 필요한 이상적인 상계 요 갭, 요거를 요구라고 해요. 그래서 필요. 그래서 배고프다, 목마르다 이런 추상적인 상태. 어떤 가방을 사야지, 어떤 걸 먹어야지, 뭐가 먹고 싶어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않은데 무언가 결핍을 나타내는 거. 이게 이제 요구이고요. 욕구를 보면 요구가 쉬워져요. 고객의 요구가 발생했을 때 위에 같은 이런 결핍, 부족 상태가 발생했을 때 그 부족 상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상을 발견하는 것, 구체적인 것이 나오죠. 자, 배고프다, 필요. 햄버거 먹고 싶다,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햄버거가 먹고 싶다, 음료수를 마시고 싶다. 그래서 구체적인 욕구 상태, 이런 것을 우리가 욕구, 원츠라고 해. 나 그거를 원해. 여기는 뭐가 필요해? 이런 개념. 수요는 바로 이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거. 그래서 A 햄버거 세트를 먹어야지 음료수를 선택하고 구매하여 마신다. 고객의 욕구와 구매력 분산의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구는 나 현재 뭐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뭐가 필요해 라고 하는 요 갭, 요거를 요구, 필요해. 욕구는 요 필요에 대해서 나 그러면 뭘로 살래? 라고 하는 구체화되는 거. 나 그걸 원해. 그 다음에 수요는 그걸 사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요구, 욕구, 수요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의 요구의 변화 여러분, 요구는 뭐예요? 필요, 예. 결핍, 이런 거에도 변화를 주는 심리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의식이 고급화되고 의식이 복잡화되고 의식의 존중화, 의식의 대등화, 의식의 개인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고객의 요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식의 고급화는 인적 서비스의 질의 중요, 합당한 서비스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죠. 그들이 인적 서비스의 질을 중요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응대가 아니라 아까 고객이 가지는 그 심리 상태에 전반적인 충족을 원한다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의식이 복잡화됐어요. 고객의 유형에 따라서 각양각색이라는 거죠. 이 불만 발생도 다양한 거예요. 예전에는 물건이 어느 날짜에 안 오면 이것만 불만이었는데 지금은 자 물건을 어제 신청했는데 그 날짜에 안 왔어요. 지연도 문제고 물건이 왔더니 포장 상태가 엉망이에요. 이것도 불만이고 안쪽에 있는 충전재가 부실해서 내 물건의 속에 있는 박스가 패키지가 여기가 구겨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안쪽을 열어봤더니 여기 안에 있는 스티로폴이 깨어지고 그 안에 있는 이물질이 흘러나오기 직전이었어요. 뭐 어떨 때는 상품의 디자인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까지 그 어떤 배달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를 요구하고 하물며 물건을 문 앞에 던져놓고 갔어요. 이런 것조차도 불만이 발생하니까 이제 복잡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개인 기업은 리뷰라고 하는 거와 이 Q&A를 아예 막아놓고 안 쓰는 데도 있어요. 이런 업체들은 또 어떤 게 있어요? 배달을 안 하죠. 배달하게 되면 이런 거 안 하면 또 그 마케팅이 안 된다고 하고 플랫폼 회사들이 강요하니까. 근데 이런 거가 아예 막아놓고 그냥 본인들이 직접 배달하는 그런 곳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의식의 존중화. 존중과 인정의 욕구가 생겨서 고객 우대 최고를 원해요. 그래서 기절, 감동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 대등한 관계 형성이 상황을 갈등으로 만들게 돼요. 이게 뭐냐면 대등한 관계 형성 상황에서 갈등. 이건 뭐냐면 고객이라고 하는 나와 종업원이 대등한 위치를 가지는 느낌에서 묻는 거에 답하는데 그것도 몰라요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겸손한 자세가 없다라고 느낄 때 고객은 여기에서도 불만을 느끼죠. 그 다음에 개인화, 특별한 고객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네. 이건 뭐 단순한 VIP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누구나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대해주면 너무너무 기쁘죠. 그래서 구매력이 마구 올라가죠. 예. 이런 것들의 이런 고객의 요구, 필요가 단순히 제품의 발전, 서비스의 뭐 어떤 그 퀄리티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점점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에는 여기에서 본 바로 이런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고급화되고 복잡화되고 존중화되고 대등화되고 개인화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렇게 5개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이게 오지선다형에서 질문으로 나오기 좋은 하나의 타이틀이죠. 또한 이 고객의 니즈는 여러분 니즈 요구죠. 요구. 예, 요구, 결핍, 필요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보면 잠재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보유하고 있고 또 핵심 니즈를 가지고 현재 니즈, 가치 니즈 이렇게 5가지로 또 나누어서 봐요. 이 잠재 니즈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서 해석하는 구조인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거. 여러분 그 홈쇼핑이 바로 이 잠재 니즈를 자극하는 아주 그 혁신적인 방송이라고 광고라고 보면 되죠. 생각 못했어요. 근데 홈쇼핑 딱 틀었더니 갈비탕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맛있어 보여. 배고픈데. 그러면 저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뭐 갈비탕이 먹고 싶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음식이 먹고 싶네. 라고 생기는 맛있겠다라고 생기는 이런 추상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인식을 못하거나 장애 요소에 의해서 욕구가 발전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그럼 저거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나 갈비탕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뭐 그거에 대해서 꼭 사야 되겠다까지는 안 가는 상태. 이런 거를 잠재 니즈라고 해요. 왜 여러분 스치면서 저거 예쁘다 그랬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 이런 것들을 잠재 니즈라고 해요. 보유 니즈는요. 그 자극이나 정보에 의해서 잠재 니즈가 조금 구체화되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면서 그 이어폰 세트를 봤는데 이 이어폰 쓰면 참 좋겠고 내 핸드폰 핑크색과 잘 어울릴 것 같은 핑크색이어서 예쁘다라고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갈 때는 잠재 니즈였는데 그것이 갑자기 요즘 뭐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거 핸드폰에서 보다 보니까 갑자기 라이브 방송을 터치했는데 거기에 나오고 있네.
근데 가격이 5만 원이었는데 예, 신년 행사로 20% 세일해 주니까 4만 원 된다고 하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무엇도 준다라고 하는 이런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뭐가 좋고 후기가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아, 나 저거 진짜 저 제품 진짜 가고 싶네 라고 하는 그 구체화되는 단계를 보유 니즈라고 해요. 그러니까 강화되지는 않았지만 약간 구매 의욕과 필요성을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는 단계? 예. 그래서 이제 요 보유 니즈하고 여러분들이 가끔 나오는 얘기 중에 요 문장은 좀 간단히 보고 갈게요. 예. 네, 이거죠. 현재 니즈로 성장하거나 혹은 잠재 니즈로 다시 후퇴할 수 있어요. 이게 보유 니즈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저 A 회사 저 제품 괜찮네 해서 요것을 현재 니즈로 가서 구매 의사를 가지고 구매를 하는 단계로 가던가 아니면 그래 좋은데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지금 쓰는 이어폰 있는데 라고 하고 여기서 딱 덮어버리면 다시 잠재 니즈 쪽으로 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 이런 게 보유 니즈예요. 핵심 니즈는 개인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특수한 니즈. 그래서 해결하고자 하는 니즈, 유연하고 다양한 니즈라고 보는데 이건 뭐냐면요. 나는 요즘 비대면으로 계속 강의를 해. 그러다 보니까 데스크탑 보다가는 노트북이 편하고 또 노트북을 쓰다 보니 예, 노트북 플러스 옆에 노트북형 모니터가 있으면 좋겠어. 아니면 패드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지금 상황에 맞춰서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니까 뭐 그 데스크탑은 이동하기가 불편해서 노트북이 필요하고 노트북 옆에 데스크탑에서 듀얼 모니터 쓰니까 노트북용 듀얼 모니터가 쓰거나 아니면 패드를 쓰는 건 어떨까? 아니 요즘은 노트북에 이렇게 그 펜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도 있대. 그러면 걔를 사용한다면 걔와 모니터가 좋을 것 같고 내 노트북에 그 기능이 없다 그러면 패드가 좋을 것 같네라고 하는 어떤 특수 상황에 맞는 나에게 맞는 것들을 고민하는 단계를 핵심 니즈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니즈는 필요를 인지하고 구체적 결정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어폰이 정말 저 이어폰을 내가 잘 선택한 것인지 이 이어폰에 대해서 상세 설명도 보고 이 이어폰을 더 싸게 팔거나 행사하는 곳은 없는지도 보고 얘와 비교되는 다른 경쟁 상품들도 보아서 내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구매 의사 결정을 해가지고 실행하려고 하는 단계를 현재 니즈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매의 단계는 요 단계부터가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는 구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이 가지는 그 필요는 이 위에 잠재의식 속부터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구매하고 나서 그게 너무너무 많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막 극대화된 가치. 정말 잘했어. 내가 이번에 이걸 선택한 거는 대만족이야. 내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가장 최고? 이런 그리고 거기다 막 의미와 가치를 줘서 너무 만족하는 과정. 가장 이상적인 구매 단계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치니죠.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네. 내가 이어폰 기존에 유선을 쓰다가 무선으로 바꿨는데 너무 저렴하게 잘 샀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기능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방수도 되고 뭐도 되고 그 다음에 편리성도 있고 진작에 바꿀 걸 훨씬 나의 어떤 불편함을 많이 제거해 줄 수 있는데 라고 느끼는 단계를 가치 단계라고 해요. 서비스 경영의 마지막 단계는 이 가치를 주는 의미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객에 대한, 이제 고객 기대에 대한 영향 요인, 이것도 이제 잘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렵다라고 했던, 그러니까 이 3단원이 조금 어려운 것은 이런 요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건드리고, 그 심리가 구매로 가는 단계 중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한테 조금 힘들다고 한 건데, 하나하나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건 없는데, 이 양이 너무 방대해서 이 3단원이 어렵다고 한 건데, 지치지 말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질문해도 상관없어요. 질문하세요. 화면 보고 있으니까. 자, 이 고객 기대에 대한 영향 요인, 고객의 기대를 높이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고객의 기대가 왜 이러냐면 고객의 앞쪽에서 기대 심리 같은 거 있었잖아요. 여기 기본 심리. 여기에서 고객은 기대하거든요. 이렇게 환영받고 싶고 독점받고 싶고 우월하고 싶고 그다음에 보상받고 싶고 나 위주이길 바라고 존경받고 싶는 이런 마음이 움직이니까
고객의 기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하는 사람은 이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볼게요. 뭐 다양한 복잡화 이런 것들 배웠으니까 여기 위에는 앞쪽 내용을 대체하고요. 자, 내적인 요인이 있고요. 외적인 요인이 있고 상황적 요인이 있고 기업적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4개의 분야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적인 요인은 고객 개인이죠. 고객의 감정이나 경험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 개인의 욕구, 그 다음에 이거 원츠죠, 원츠. 내가 원하는 거, 원츠, 그 다음에 관여도, 그 다음에 과거의 서비스 경험, 이런 것들이 내적 요인으로 부각이 되고요. 외적인 요인은 외부적인 거죠. 아웃사이드. 고객의 감정이나 경험 등이 아닌 외부에서 주어지는 기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자, 뭘까요, 여러분?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경쟁적인 대안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어폰 같은 경우에도 다른 회사께 있다던가 이런 거. 그다음에 타인과의 상호 관계에 의해서 사회적 상황. 누군가가 그걸 샀는데 너무 좋다라고 하는 구전 효과. 그다음에 구전 커뮤니케이션. 아, 뭐가 좋아? 라고 물어봤더니 이야기해 주는 거. 그래서 요즘 많은 게 여러분 맘카페. 그다음에 여러분 그 블로그들 중에서 상품의 평을 올리는 블로거들. 이런 것들이 이 외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황적 요인은 같은 상품에 대해서 고객이 처한 상황에 따라 기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서적 상태, 환경적 상태, 시간적 제약 이런 것 때문에. 자, 본인이 육아를 해요. 이제 출산을 했어요. 출산 전에는 본인의 옷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래서 계속 마케팅을 이쪽으로 보내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이 만약에 육아에 대한 어떤 제품을 보기 시작하면 그 상황에 맞는 제품들을 보여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핸드폰에서 모바일로 쇼핑할 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사이트에서든 내가 무언가 이렇게 검색을 하나 하잖아요. 예를 들면 냉장고를 검색하잖아요. 그 냉장고를 내가 GS 뭐 홈쇼핑에서 검색을 했다라고 하면 11번가를 보고 있는데 11번가 밑에 갑자기 광고창이 뜨면서 내가 보았던 GS 냉장고에 대한 알림 외에도 다른 냉장고들을 막 보여줘요. 이게 바로 로봇이 하는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검색이고 이것이 바로 이런 상황적 요인을 계속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계속 자극을 주는 거죠. 너 냉장고 봤었는데 냉장고 지금도 관심 있어? 다른 냉장고도 있어. 그러면 11번가는 GS 거 내가 검색했던 기능을 알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곳에서의 어떤 것도 보여주고 하물며 알리라고 하는 중국 사이트에서도 내가 봤던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요즘 우리 알리도 우리나라에서 광고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냉장고 보여줘요, 얘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이런 상황적 요인을 환경적으로 바뀌거나 시간적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자극을 줌으로써 예, 어떤 매출을 일으키고 사람의 잠재 니즈 속에 갖추어 둔 것을 다시 자꾸 끄집어내서 뭐 현재 니즈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보유 니즈로 자꾸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이런 자극들이 이런 광고에 의해서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의 기업 요인. 개인이나 사회적 수준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수준에 대한 고객의 기대. 이게 바로 여러분들 브랜드 인지도하고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보통 브랜드 인지도는 제품에 의해서도 나오는데 요즘 제품은 잘 만들고 다양한 경쟁력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다가는 AS나 그 다음에 서비스 관점에서 본인이 더 선호하는 기업이 어딘가 이렇게 찾기도 하거든요. 이게 1예예요. 하나의 예. 이런 것들도 바로 이런 기업 요인하고 관계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보면 그 서비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촉진 전략. 뭐 이거는 판촉, 뭐 상품, 광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가격 전략. 그래서 뭐 990원 가격대, 900원 가격대 이렇게 쓰는 거. 그다음 유통 구조에 대한 편리성. 예. 그다음에 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대, 서비스 직원의 역량, 유니폼, 표정 이런 것들. 그다음 유용적 단서 제공, 점포의 외관, 인테리어, 기업의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기업 로고, CI, BI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요인으로 쓰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고객들은 기업을 선택하거나 제품을 선택하거나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게 대단히 많아지는 거죠. 자, 저런 고객들, 고객의 심리로 우대받고 싶고 저런 요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앞쪽에서 보였듯이 어떤 고객의 기대에 이런 영향들이 계속 자극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개의 기업도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접근해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은 진화해 간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처음에는
뭐 그 잠재 니즈를 가진 고객이었다가 그 다음에 한번 방문해서 제품을 한번 보고 가는 뭐 가망 고객이 됐다가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 회사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계속 우리 회사 거를 그냥 사주고 우리 회사 거를 사주고 홍보도 하는 이런 고객도 우리와 한번 인연을 맺으면 이런 관계를 가져가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되고 기업이 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단계에 있는 이 로열티 있는 고객을 찾고자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카드 이런 거에서도 적용이 돼서 카드 이름에 플래티늄 뭐 이렇게 넣는 것은 이제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은 우리는 E급으로 생각해요라고 하는 인지도를 자꾸 좀 올리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해준다는 개념을 가져가려고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기도 하죠. 이런 것들도 이런 것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잠재 고객은요. 구매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향후 고객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집단이나 아직 기업에 관심이 없는 고객. 그러니까 아직 우리 회사의 제품을 사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뭐 결혼 준비를 하는 미혼의 남녀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뭐 20대 기준에서 20대 이상의 미혼 남녀는 다 잠재 고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20대 이상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하는 곳이 웨딩 쪽이에요. 아직은 그 사람들이 필요하거나 일으키지는 않지만 그 상황이 됐을 때 고객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층, 잠재 고객. 가망 고객은 기업에 관심을 보이는 신규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고객. 예를 들면 결혼을 1년 앞둔 신혼부부가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될 예비 부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그 스드메 해가지고 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 스튜디오도 보고 뭐 드레스도 보고 메이크업도 보고 하면서 이곳저곳 투어를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신규 고객이 될 수 있는 가망 고객이라고 할 수 있죠. 문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신규 고객은 이제 거래를 시작한 고객. 기존 고객은 2회 이상 반복 구매를 하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온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웨딩 같은 경우에는 2회 구매가 어떻게 가능해? 라고 얘기를 하면 형제자매가 있거나 친구가 있을 때 소개시켜 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가족 내에서는 2회 구매가 되는데 그런 경우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사실 그렇게 일회적인 이벤트 말고 계속 사용하는 뭐 리조트 이런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죠. 충성 고객은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난 무조건 그 회사 거. 기업에 대한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서비스 홍보하는 구전 효과, 소개 이런 것까지도 하고 무조건 찬양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 충성 고객, 로열티 고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객도 기업과 만나면 진화해 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기업들은 바로 어디? 예. 여기 다 관리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광고나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잠재 고객과 가망 고객을 발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골 고객이라는 개념도 있어서 이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애용은 하지만 이렇게 충성도를 가지고 추천하지는 않는 고객을 단골 고객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동네에 있는 가까운 슈퍼를 계속 가서 엄마가 어떤 식자재를 사는 거 단골 고객이죠. 주인하고 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트에 가가지고 그냥 내가 선호하는 누구한테 묻지도 않고 홍보도 안 하죠. 근데 내가 A 회사의 고추장을 좋아해. 그러면 이 회사 거 그냥 다 먹으면 또 여기 거 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단골 고객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옹호 고객은요. 단골 고객이면서 추천할 정도의 충성도가 있는 고객. 그러니까 추천을 막 하지는 않는데 굳이 누가 물어본다면 이야기해 줄 정도가 있는 충성도를 가진 고객을 옹호 고객이라고 해요. 이왕이면 이렇게 생각. 한계 고객은요. 이익 실현에 방해가 되는 고객이에요. 고객 명대에서 제외하고 해약을 유도하는 거 블랙리스트라고 해요. 자, 이분은 물건을 샀다가 반품하고 사은품은 돌려주지 않고 사은품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고 반품에 배달비도 본인이 내야 되는데 어떤 것이든 고객의 불만을 만들어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시간 소요나 이런 게 골치 앞에서 판매자가 내려놓고 싶은 고객. 그래서 뭐 BL이라고 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고객들도 있죠. 그 다음에 체리피커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좀 약간 얌체? 이런 사람.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실속만 차리는 사람. 잠시 동안 사용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문했다가 반품하는 거. 여러분 뭐 일주일 동안 서비스 사용 가능하세요? 그럼 일주일만 딱 써보고 무조건 반품하는 사람? 또는 어떤 사은품이 마음에 들어서 물건 구매하고 이 물건 자체의 불량이라든가 하자를 이야기하면서
예, 이 사은품은 돌려주지 않고 이것을 다시 가져가라고 하는 거. 사은품도 이미 써서 없는데 뭐 사은품 안 돌려드려도 되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체리피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 블랙 컨슈머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예, 그래서 체리피커가 가끔 이렇게 가로놓기로 잘 나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1시간 그래도 좀 빠르게 달려왔고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일단 빠르게 달려왔고 10분 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견뎌봅시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수월해지고 문제풀이 가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해질 거예요. 10분 쉬고 오세요.